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적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이만갑을 하다가 또는 보시다가 보면 김정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속마음까지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 기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김정은이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적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자, 저 기념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저것도 돈 들잖아. 정선 저것도 왜 없앴는지 참 이유를 찾기 어렵죠. 역. 통일역은 역. 이 정도면은 뭐 초딩 수준의 유치함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국가 성천리. 삼천리를 뺍니다. 좀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가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랑 결별한 마음속 준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일 이후부터 이제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환상 이게 너무 이제 사회에 만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고 4대 세습까지 가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세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혈통밖에 없거든요. 이 혈통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각인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겠다는 마음속 가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선을 해서서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한국이 소위 쉽게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역시 남성 것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를 이제 출현하는 게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정치적 혜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네.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제재만 무력화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됐다.
한국이랑 완전히 이제 그 결별을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손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놓고 한국은 우리 족이야. 이게 바로 김정은 두국가론의 배경이고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2019년 아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서 선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남한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때 그 선대가 저는 야 설마 아버지를 욕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김여정이 담화나 김정은이 담화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다 만나보니까 역시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흡수 통일론자들의 어떤 색깔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여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남의 일에 참관하지 말고 딴 나라처럼 살자. 이거 김여정이 성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면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잡스러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열풍.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뭐 BTS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 반동사상 배격법이나 평양 문어 배격법 그래서 뭐 여보세요라는 말 쓰지 말고 여보십시오라는 말 써야 되고 말까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히 결심을 했고 이거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네.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야유하는 그런 내적인 얘기들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괴뢰 말투 이렇게 해서 한 80개 이상 이제 괴뢰 말투가 있어요. 매해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썼다가 혼이 났냐면 결집된다. 결집된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 집결이랑 결집이 다른 게 집결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 결집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뭉쳐진다. 이건데 이 결집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전보를 썼는데 이제 괴뢰 말투 썼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뭐가 괴뢰 말투냐 하니까 그 결집이라는 게 괴뢰 말투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러면 단합됐다고 소리하냐? 이거 반동분자들 지금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반동분자들을 결집됐다고 수지하면 반동분자들을 통일됐다고 그러냐? 단합됐다고 그러냐?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 다음 해 갱신된 리스트에 결집이란 말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런데 정말 그 어이없게도 북한이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고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러면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 때문에 금지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중국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당들로 들어가면 춤출 때 이제 반갑습니다 항상 부르잖아요. 동포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아마 반가운 손님이 안 나왔죠. 적대적 국가에서 오는데 어떻게 반가운 손님이 말은 안 되네요. 말은 안 말은 되죠. 안 돼요. 그냥 그거 노래를 자체를 그냥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였는데 이게 반갑습니다 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 북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 만나서 반가울 수 있는데 우리는 왼수요 괴뢰해요. 그럼 되네. 그럼 되네. 제가 보는데 동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같을 동의 자궁포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한 뿌리의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하니까 이것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귀에 거슬린 데다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조국 위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치 날도 멀지 않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통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한창 통일을 지어야 되는 판인데 통일잔치 날이 멀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이게 상반되는 입장이죠. 김정은은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외쳤던 거 이제 싫다. 나는 이거 따로 살겠다 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내시겠죠. 만약 살아있죠.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외교부에 여러 번 강조하고 김정일도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너네 외교부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외교관 생활을 할 때 항상 다니면서 우리는 조국 통일이 전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외교부의 중요한 임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김부자의 위대성 선전이 지금도 아마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쯤이 이제 조국 통일이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뭐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김일성의 위대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시킨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통일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우리가 삽질했네 이제까지. 50년, 40년, 30년 동안 삽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선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안쓰럽거나 좀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 조국 통일과 이 민족 해방은 북한의 무력으로 주한미군이 빠진 한반도를 침공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거지. 적과 통일에 어찌 보면 김정은이 현타가 온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우리 무력 갖고 돼갔어? 라는 현실 인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윗대만 하더라도 분단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계속 하나였는데 우리 저만 해도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냐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체제 우위를 가지고 밑으로 가고 남한 사람들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하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 임수경 사건이니 뭐 이런 게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체제 우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통일 공세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에 대한 건 차라리 남한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두 국가론 딱 잘라버린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연대별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0년대부터는 주민 생활, 경제 이게 상당히 안착이 돼 있었습니다. 안착이 돼 있고 그때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북한이 이제 살기가 더 좋다고 탈북자가 아니고 월북자가 많을 때입니다. 자국계 나면 누가 우거 입북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러던 이제 북한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일 때에 와서부터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지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뒤에서 내적으로는 절대 제국적들에 대해서 요만한 환상도 가지지 마라. 이건 우리가 평화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싸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심지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정은이랑 같이 백두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 때도 내부적으로는 강연에서는 저런 자들을 고짓 웃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강연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미 전에 준비했던 거 지금 객관적인 조건이 됐다. 이제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가야만 이 기회에 뿌리 뽑지 못한다. 주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거는 결국 한국이 아니라 나다. 선대의 유운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써먹을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10월에 김일성이 노동당 6차 당대회 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걸 내놓거든요. 이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이런 방법도 뽕끝도 안 해요 지금. 자기네가 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정책이라는 그 자체는 세월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뇌시킬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등려하고 동족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지금 현재 광란 쪽으로 벌이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에 서서 지금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흡수통일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책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한국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고 살 수 있겠냐. 우리를 반대하는 진짜 그야말로 족이다. 예. 그래서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아마 계속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위에서 지우라고 한다고 이게 지워질까? 이미 BTS, 드라마, 물자, 뭐 립스틱, 화장품, 생필품이 다 남해에서 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자식 때 지금 현재 MZ 세대를 비롯해서 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게 쭉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상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한을 좋아할 것 예, 같거든요. 남한을 좋아하죠. 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청년교양법 이런 3대 주민 통제 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억지로. 단속하고 막 예, 그러니까 정부가 유입되는 걸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사 속에서 문화를 억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맞아. 1950년대에 나왔던 로큰롤 음악 같은 경우는 춤곡이에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놀려고 불렀던 음악인데 당시에 미국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건 음란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막 다리를 떨고 애들이 고성을 질러대니까 못 듣게 했거든요. 몰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몰래 하는 순간 이 몰래 하는 짓이 뭐가 되냐면 반항이 되고 반항을 여럿이서 하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를 억제하는 그 형태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맛을 다 봐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음지에서 더 들으려 할수록 저항적 사고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자, 이런 와중에요. 최근 김주애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 영국인 유튜버가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현지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현지 가이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맞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궁금증을 아마 이 가이드에게 영국인 유튜버가 직접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과연 그 가이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가이드의 대답이 아마도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이거. 영상 보십시오. running the Pyongyang Marathon. 자, One of the only ways to move 올해 through these 4월 streets of North 4일입니다. Korea without 그냥 crossing. 갔어요. Gongdang Beer from Pyongyang. So you guys know the North Koreans.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She will be the next leader. 야, 이거는 분명히 외국어 대학 말해야 출신인 것 될까? 같은데.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Oh, okay. Okay. Maybe. I'm not sure. Oh, okay. Okay. 자, 아이돌. 표정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그때 애기였어요. 김주애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무기 옆에 가는 어린이. 맞네요. 점점 이제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신발이나 옷이나.
쟤는 뭐 최근에 아니 멀리서 보면 자기 엄마 같아. 맞아요. 이게 진짜 헷갈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가이드분 제가 만약에 가이드였으면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 그 이참사님이 보실 때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북한에는 이제 가이드들, 관광 가이드들에 한해서 이제 발언 참고 자료, 조항 처리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 참고 자료보다 이제 조항 처리안에 대한 숙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중앙 처리안. 종황 처리안.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중앙 처리안. 어떤 정황이 그렇구나. 상황 처리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중앙 처리안. 어떻게 대처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딸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딸이 후계자가 되냐라고 보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밀어치운다. 뭐 이런 식으로 종황 처리안, 상황 처리안이 돼 있죠. 그런데 아까 가이드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딱 잘못하면 지도부와 연결된 질문은 될수록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 처리안을 숙지는 다 했는데 갑자기 김주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황한 겁니다. 아, 어떻게 대답해야지? 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하게 숙지를 하고 나서도 딸이 있는 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 딸이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관광 가이드들뿐이 아니라 이제 외교관들한테도 똑같은 상황 처리안이 다 나갑니다. 이제 외교관들이 나와서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딸 자식이 있다. 예. 딸 뭐 아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후계자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참사님 진짜 지금 외교관이고 저도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삼국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봐요. 김정은 건강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시 외교관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될수록 대답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 건강하다고 대답하죠. 그냥 건강하다. 끄떡없다고 대답을 하죠. 딱 조항 처리안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진짜 당황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일국의 공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왕과 공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후계자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북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데 영국의 유튜버, 그러니까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후계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딸바보.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의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시찰 갔다가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김정은이가 딸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겁니다. 왜 영광이냐면 자기 가정사를 그만큼 내가 너네를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공주를 봤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큰 가문이 영광으로 되고 그때부터 공주랑 찍은 사진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대외 반출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딸 바보라는 게 2013년에 그때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2013년이면 김주혜가 한 살도 안 됐을 나이거든요. 갓난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아기 김주혜를 안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뿐 아니라 이제 김주혜를 데리고 나왔더니까 그 고위급 행사에 그 김주혜를 데리고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장인어른도 김주혜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집에. 네, 그래서 2015년 7월에 그때 북한의 그 대동강에 무지개호 그 유람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김주혜를 안고 나왔거든요. 2살 된 그 김주혜를.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김주혜가 입었던 옷이 그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에 빨간 넥타이, 그 선현단 넥타이라고 하는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사진 뒷면을 보니까 저의 장인어른이 자필로 사랑하는 주의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주애라는 이름에 주인 유자에 사랑의 자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원수님께서 주애라는 이름은 만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예쁜 딸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주애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최초 공개 아닙니까? 예, 최초 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때 김주애라는 그 한자로 주인 주자에 사랑의 자를 썼더라고요. 또 김주애를 이런 데 자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안았던 것도 우리 그 장인어른이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울다 나니까 장인어른이 안아줬는데 그때 울음이 뚝 끊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있었는데 사진사가 보더니 그 기념사진 한 장 찍어 주겠다고 그래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야, 아니 그동안 왜 이거 말씀 안 하죠? 지금 이유를 압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에 일규 내기 한 분이 등장을 하면서 일규 참사님의 등장으로 지금 하나씩 이렇게 꺼내시는 그때가 숨기다가 이게 만약에 바뀌어도 그냥 개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요게 저는 태영호 공사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와 같은 재산을 걸겠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에. 아니 왜냐면 나는 다 남의 이해하는데 재산은 형이 걸어요. 아니 그만한 이해하는데. X의 재산을 걸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꼬마 공주라고 불리던 김주애는 지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핵 분열 같은 건가요?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김주의 모습은 아빠 손잡고 그 놀이동산 가는 꼬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자라버린 겁니다. 저 왼쪽이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 17호 시험 발사 현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김주애가 우리에게 공개됐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아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오른쪽 모습을 보십시오. 올해 4월 26일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한 2년 반. 네, 시차가 있는데 2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죠. 그래서 지금은 키가 자기 아빠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면 성인 여성 같잖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13살밖에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제 키가 딱 봐도 언뜻 봐도 한 170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애는 빨리 큰다라고 하는데 정말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퍼스트 레이디 같잖아요. 지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링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뭐 13살? 많이 봐서 14살이라고 쳐도 저런 스타일로 옷을 입는 청소년은 없거든요. 뭐 가죽 재킷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안 입잖아요. 근데 엄마가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죽옷은 사실 성인 아이템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입는 어떤 소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약간 숨으면서 딸을 앞으로 내세우는데 누가 봐도 뭐 퍼스트 레이디 느낌이 살짝 나게 일부러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머리 스타일, 지금 반묶음을 했잖아요. 저 머리가 바로 리설주가 주로 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똑 본따서 외모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 희한하게 원래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주애도 굉장히 아빠의 얼굴이 많이 있으면서도 엄마의 얼굴.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딸이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딸들은 싫어해요. 사실 이게 애들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선택한 색깔이라든가 이제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그 청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 여성스럽고 예, 맞아요. 청순하게. 예,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유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북한의 최근 이 김주애에 대한 이 보도 행태가 조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공을 들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화성 지구인데 거기가 최신식 주택과 최신식 거리를 김정은의 지시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김주애의 태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 그래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데네요. 이상낙원이래요. 네, 그렇죠. 오 크게 났네. 신도시예요. 이야. 정말? 어머.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건 뭐 거의 뭐. 준공식이 끝날 때쯤 김정은이 이제 의도된 주민들 접촉을 하거든요. 두 손을 잡고 주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모습이 먼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이 평양의 어떤 미래상, 김정은이 원하는 이 북조선의 미래상을 응축해서 담아놓은 이 인공 도시가 저 화성지구예요. 그러네요. 거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모습의 어떤 행사가 연출된 거였는데 김정은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는 동안 그동안에 김주애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손을 잡고 정겹게 인사를 하고 귓속말을 한다는 말을 건데 리설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리설주가 주민들과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최고 지위를 잡고서 1, 2년 뒤에 리설주가 한 민가 살림집을 가서 그때 이 어르신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딱 그 엄마 리설주가 주민들과 이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지금 김주애에게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화성지구 준공식에서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린 지도자의 이미지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장면들이 이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뭐 좀 자애로운 공주님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소문으로 듣던 그 공주가 바로 제로구나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갔죠. 뭐 귀엽다, 예쁘다,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다 이런 그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차차로 이제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공개적인 속상에서 김정은이 얼굴을 만진다든가 김정은이 어떤 이제 그런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정말 그 불편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또 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제 김주애에 대한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주애는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일체 김주애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싹 지워버렸어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든가 뭐라든가 일체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언론은 계속 등장을 해요. 이번에도 화성지구 방문할 때도 김주애가 갔지만은 김주애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혀.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더 이상 이 인물을 공식화하는데 북한 당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부터는 주민들한테 많이 이제 인정을 시키고 이 인물은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김정은이 딸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김정은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기 전엔 그 누구도 감히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썼던 걸 지워버리지 못해요. 김정은이가 됐어 이제 더 이상 그거 언급하지 마. 괜히 계속 그래봤댔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라고 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실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이 노동신문에서 보면 제가처럼 이렇게 자제분께서 나오셨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 찌우다가 이게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최연 구축함 진수식에 김주애가 나왔어요. 김주애가 나왔는데 김여정이가 자기 남매로 보는 애들 저기 데리고 가잖아요. 해군복 입힌 아이들 둘을 분석한다고 또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 거 봐서는 김여정의 아이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정천 당주안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손주쯤 되겠죠. 아들은 저렇게 작은 아들이 없겠죠. 저게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것 좀 보면 이게 아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밀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뭘 자꾸 딸만 나오고 어디 군함 가고 준공식 하는 데리고 나오는데
뭐 저건 뭐야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너도 하나 데리고 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 싶으면 데리고 나오겠어요. 김정은이가 한번 데리고 나와봐 이러니까 이제 다들 데리고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감촉이 되니까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뭐 북한의 어떤 방송에서 존경하는 자제분, 존경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야 이러다 정말 김주애가 4대에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개 특집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이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 4분에게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주애는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이만감에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아니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저걸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 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따뜻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뒤에 장군들 앉혀놓고 있다든가 뭐 구축함을 간다든가 굳이 화면에서 지우지 않는 것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이 꿍꿍이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좀 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없어질 것으로 대비한 뭔가 대비책이 하나로 김주애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X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만약 김주애를 이제 그 후계자로 만든다면 자신이 후계자로 됐던 유일한 명분인 백두혈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을 되는 겁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울 만한 각인시킬 만한 명분이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그동안 김주애가 출연해서 지금까지 쭉 북한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김주애 행보, 김정은 행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후계자로 앉히기 위한 후계자 준비 수업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김정은이 자신이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돋구기 위한 그런 사실 이전부터 계속 같이 동행했거든요. 동행을 이전부터 했지만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김정은이 옛날부터 김정일을 계속 같이 수행했지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됐듯이 김주애는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또 이제 좀 이따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설주 부인이 아예 잠적해 버렸잖아요. 이 잠적인 이유도 결국은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데 이제 더 무게를 실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연관이 있다고요? 지금 바로 얘기해요? 아니요. 저 광고 보고 얘기할까요?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원하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김정은의 말하자면 통치에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게 MZ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오보이다운 이미지, 김주애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컨트롤하고 틀어지게 한 수단으로서 김주애를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의 새로운 아이돌처럼 사용하고 있다. 김주애를. 일종의 너무 이제 동떨어진 느낌 아니고 정말 우리 친구 나이 또래면서도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환상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만약에 김주애가 시집을 가는 경우에 그렇지. 11년 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 경우에 그 시집 가서 낳은 아들이 이제 최 씨나 리 씨나 박 씨가 되는 경우에 이걸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약간 묘향혈통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체도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될 때 김정은이 무슨 치족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본인이 김일성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또 김종일의 아들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게 실례를 들게 되면 이제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탈 때 아침에 첫 시간이 손님이 여성일 경우에 굉장히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한 70년대. 정확히 저희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일으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예, 그러다 보니 가부장적인 사회다 나니까 이제 김주애뿐 아니라 이제 다른 여성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주애가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거는 김주애 그 남동생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DNA 같은 거 그런 거 문제, 혈통 문제가 뭐예요?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벤치마킹한 것은 조선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백두 혈통,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조선 왕조에서 얘기하면 이제 왕가의 피예요.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가의 피, 그 조선 왕가의 피는 죄송하지만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저 안 되나요? 저 이씨. 노노노노노 안 돼요. 호적에서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공식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지금 그 김주애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백두혈통이라고 밀어붙인다 예외가 있어요. 왕조로 바꿔버리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를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부터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묘양혈통이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어디로 갈까? 낮은 선봉혈통이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리셋이네요. 이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요자잖아요. 얘가 권력의 중심에서 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소위 뭐 묘양 혈통 같은 거 만들어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게 북한이 물론 김정은이가 결심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백두혈통이라는 뭡니까?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이가 거기서 항일 혁명을 했고 또 그 다음 세대인 김정일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백두혈통의 근본이거든요. 묘양혈통, 묘양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묘양형분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한데 이제 각인시킬 만한 아무런 다른 백두 외에는 다른 혈통이 없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